안녕하세요. 전자기기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2024년 6월 22일 날 봤던 지방직 기출문제 이제 컴퓨터 일반 거 먼저 이제 풀이해보고 정보 보론도 또 풀이해볼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이해볼 거고요. 일단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총평이랑 제가 이제 뭐 분포도 다 이제 써서 올렸는데 일단 문제는 컴퓨터 일반이 좀 더 쉬웠어요. 그 정보 보론이 컴퓨터 일반에 비하면은 조금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냥 예년에 이제 평균적인 어떤 그 난이도를 본다면은 정보 보론도 일반적이다로 볼 수 있는데 컴퓨터 일반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 있었어요. 뭐 파이썬이라든지 좀 헷갈린 문제 있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흐름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수준의 문제, 하 수준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건 제가 이제 벌써 한번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구조 문제, 뭐 데이터 통신 쪽 일단 제일 많이 나왔고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가 한 문제 나왔는데 되게 쉬운 게 나왔죠. 그냥 DDL 명령, 그죠? 그거 나왔고, 소프트웨어 공학 나왔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객체 지향 쪽이랑 시험 쪽 아니면 이제 모듈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세스 모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나왔고요. 자료 구조가 이제 뭐 Q의 상태는 되게 쉬웠는데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비고표현법을 좀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처음 딱 보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랑 파이썬이는 파이썬이 좀 많이 헷갈리게 나왔어요. 함정이 있는 부분, 예외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1번은 뭐 딱 보자마자 사실은 여러분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예전부터 기출로 많이 나왔던 형태죠. 그래서 웨이브 형태가 이제 당연히 오디오 파일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따로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뒤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해설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지 제가 이제 같이 첨부해서 올릴 거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이미지 파일이랑 그다음 오디오 파일 있어서 이제 웨이브 파일이 여기 나왔던 거죠. 미디도 있고 뭐 웨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나왔던 것이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뭐 JPG라든지 BMP라든지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TIF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TIFF랑 같은 거 이게. 그래서 태그의 어떤 형식 자체를 이제 변환해준 익스체인지하는 파일 형식인데 약자는 보통 이제 뭐 태그드 이미지라고 많이 쓰죠. 같은 거 이미지 뭐 파일 포맷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문제 한번 나왔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근래 형식이 그렇잖아. 1번부터 쭉 좀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뭐 아주 쉽게 푸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번이 어떻게 보면 더 쉽죠. 이건 이제 DDL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1번, 2번, 뭐 3번까지 문제 푸시면서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거를 좀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미는 있어요. 사실 이게 DDL 같은 경우도 SQL 문제가 나온다면은 사실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SQL 형식의 이제 문법을 쭉 써놓고서 뭐 잘못된 걸 고른다 이런 문제를 내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것도 변별력이 없거든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줘도 변별력이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 수험생과 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 있는 건 괜찮은데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변별력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요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이제 뭐 이 시험 보신 분들도 물론 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걸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나 보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진짜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쉬운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쪽을 먼저 탄탄히 공부해 놓고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을 공부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너무 쉬운 것만 공부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그래요. 한 문제를 실수하냐 실수하지 않냐가 합격 여부를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한 문제가 나오면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일반 막
뭐 합격권에 드시는 분들은 90점, 95점, 100점까지 받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한두 개 실수해서 80점, 뭐 85점 이렇게 받으면은 전체 그 평균이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태운다면은 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쉽게 나오는구나. 뭐 다른 데 비중 많이 두고 요 뭐 컴퓨터반은 공부를 좀 적게 해도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또 이 문제 안에 내포된 것들이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좀 쉬운 것도 있는 거지. 또 문제만 봤을 때는 또 어려운 것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쉽게 나왔다라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기출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도 그 개념이 나와준 것도 많이 있고 좀 하 수준의 문제도 많다 이런 거지. 뭐 완전 문제가 쉬워졌다 이런 개념 아니니까 공부하는데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DDL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3번 셀렉트는 이제 DML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놨어요. 여러분들 그 해설지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는데 DDL에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전산지 9급, 7급에서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7급에서도 크레이트, 알트, 드롭까지 쓰고 리네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다른 시험들, 뭐 게리직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다른 시험에서도 리네임 같은 거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조작어 있고 보통 요거 구분 많이 하죠. DDL과 DML 구분을 많이 하고 근데 DCL에다가 이게 넣어놔도 돼요. 커밋이나 롤백을 여기다 다 넣어놔도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눈다면은 제어와 그러니까 데이터 제어와 트랜스턴 제어로 나눠서 커밋이나 롤백 같은 경우 트랜잭션에서 쓰는 거니까 그걸로 나눌 수 있고 뭐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제어로 뽑아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나눠 놓은 것이니까 그 해설지에 있는 걸로 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정답 3번 쉽게 풀 수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죠.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이 17진수를 8진수로 변환시켜서 저 앞에 있는 8진수와 그냥 더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방식은 2진수를 응용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8진수 변환이 내가 자유롭다, 잘한다, 난 많이 해봤다, 그럼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8진수 변환하는 거, 8진수로 10진수 변환, 10진수를 8진수 변환하고 8진수 합을 구하, 이게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굳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시간도 제가 한번 풀면서 한번 재봤거든요? 한번 이제 제가 풀면서. 이게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왜냐면 이게 이제 익숙치 않아서, 저도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써놨어요, 해설에서는. 그래서 아예 이진수를 변환해서, 이진수 된 거 더하는 거 쉽잖아요. 이진수 변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123면은 1, 2, 4, 8, 16, 32, 64, 118이니까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쭉 더하면 117이잖아요. 그럼 요거만 빼면 124가 되니까요. 금방 변화할 수 있잖아요. 요거 변하는 거 뭐 3개씩 그냥 변화하면 끝나는 거니까. 3개, 3개, 3개잖아, 이게. 그럼 그냥 더해가지고 다시 3개, 3개, 3개 묶으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훨씬 더 실수 확률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게.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실 때나 아니면은 뭐 공부할 때도 난 8진수를 변환 그냥 해서 하는 게 뭐 괜찮다 그러면은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그게 익숙하다면은 그게 오히려 시간이 더 안 걸릴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문제 푸실 때 이 방식을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문제 볼 때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하고 이거 못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연습하고 8진수 바꿔서 이제 더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고. 근데 이제 여기 익숙하지 않으면 아마 시험장에서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이제 4번 737이죠. 8진수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4번도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하게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이니까 패킷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간단하게 패킷이 된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그냥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래서 1계층, 2계층, 패킷이 3계층,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4계층, 전송계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많이 확인했던 거니까요. 이 용어 한번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3번. 뭐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한번 요거 확인하시고요. 5번도 사실 뭐 이제 뭐 5번까지도 6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6번도 그렇고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메일 송신 또는 수신, 이메일 관련 전자화폰 관련 프로토콜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FTP는 여기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 POP3나 IMM이나 SMTP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오면 이런 거 보통 내잖아요. SMTP랑 POP3, IMAP 구분해서 얘가 송신간이나 메일 서버 간에 운영이 된다면은 POP3나 IMAP은 수신간에 운영된다. 이런 거 이제 문제로 내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종류 전체적인 내 것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5번 정답도 3번으로 뭐 쉽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6번도 이제 뭐 UML 버전 2.0이라고 썼는데 뭐 저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구조 다이어그램, 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게 보통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컴포넌트, 디플로이먼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쓴 것이고 활동 다이어그램, 액티비티라든지 아니면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표가 주축이 되면서 이제 어떤 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니은 디귿이죠. 3번이 정답이 되고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종류는 좀 더 있으니까요. 이걸 쭉 적어놨죠. 그래서 구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대표적이고 오브젝트, 뭐 컴포넌트, 디플로이먼트, 패키지, 컴포짓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아니면 컴포짓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문제로 나오는 것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많이 나오고 오브젝트, 지금 나왔던 컴포넌트, 근데 디플로이먼트 이 정도까지. 패키지도 물론 나온 적은 있는데 7급 그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요것들이 일단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도 이제 클래스하고 컴포넌트가 나온 거죠. 지금은 그게 나온 거고. 그다음 이제 행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적 구조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게 그렇죠. 뭐 화살표로 뭐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청사진처럼 쫙 보여주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UML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내가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면은 뭐 유즈 케이스부터 쭉 나가면서 다이어그램 만들지 않고 실제로 이제 경험이 많고 그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지 않다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하나 만들고 그거 갖다 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분석서 이렇게 그냥 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또 지문 형태로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동적 구조 가지고 있다라고 상당히 많이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이 이제 동적인 걸 나타내죠. 동적. 그래서 차이점을 본다면은 이 행위 같은 경우는 그 화살표로 주로 막 이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 객체 뭐 있으면 그 화살표로 막 연결되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 화살표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클래스와 클래스 그냥 연결하는 거. 뭐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화살표가 표시되기도 하지만 그게 주축이 되진 않는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얘네들이 다 주축이죠. 액티비티가 사실은 이제 그 조금 헷갈릴 수 있다면은 전체 흐름 나타내서 구조적 분석에 쓰이는 DFD를 그 객체 지향에서 그러니까 UML에서 찾는다 그러면 얘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DFD는 분석에 쓰는 거라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과 막 묶으려고 하는데 묶이는 건 사실 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종류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문 형태로 충분히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정확히 좀 잘 봐놓으셔야 돼요. 7번도 눈에 뭐 딱 들어온 게 있죠.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면 이제 진짜 뭐 기본 이론 수업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동등 분할, 경계값 분석, 원인 결과 그래프. 물론 더 종류 많이 있지만 그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일단 동등 분할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 화이트박스 시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블랙박스 시험은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고 화이트박스 시험은 이제 기초 경로 시험 아니면 기본 경로 시험 그러죠. 그 맥캡의 복잡도 쓰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뭐 조건 커버러지, 문장 커버러지 등등 뭐 여러 가지들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종류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블랙박스 시험에서 이제 동등 분할이나 경계값 분석이나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이 거의 주축이 돼요, 이 문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7급에서조차도
그냥 꾸준히 나오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냥 꾸준히 나와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은 정보보론에서 이제 뭐 MAC, DAC 강제 접근 통제, 이미지 접근 통제 어렵지 않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랜더택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계속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런 애예요, 얘가. 사실 7급에서도 7급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이게 또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나올 수는 있죠. 알아놓으셔야 되고 7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8번도) 이제 일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답을 찾는 건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이 요구된 즉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뭐가 돼요? 실시간 처리가 되겠죠. 이건 실시간 처리. 2번이 이제 일정량 또는 일정 기간의 작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래서 답 표시는 제가 안 하는데 답을 써놨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돼요. 2번이 이제 일괄 처리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요즘 여기 문제가 이거 좀 이제 그냥 딱 그냥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문제를 냈는데 일괄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어떤 거 중심인지, 뭐 시스템 효율성이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걸 지문으로 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괄 처리는 시스템 중심이고 실시간 처리는 사용자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의 효율성이 더 좋은 것은 일괄 처리 시스템이 더 좋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 2번이고 3번은 이제 뭐 네트워크와 연결된 여러 대 컴퓨터의 작업을 분산해서 처리한다. 분산 처리 되겠죠? 분산 처리가 될 것이고 4번은 CPU 운영 시간을 골고루 할당하여 여러 사용자가 순환하며 아주 작은 시간 할당량을 받아서 슬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시분할 처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이제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 정답은 뭐 난이도가 높은 형태는 아니다. 이 문제도 뭐 지문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난이도는 이제 하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근래 2021년, 2022년 들어가면서 이제 국가직, 지방직 시험들 대부분 다 1, 2, 3, 4, 5번까지 쉬운 거 내다가 6번에 7번 어려운 거 확 내고서 이제 또 이렇게 갔었는데 거의 10번까지 쉬운 문제가 쭉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Q가 나왔는데 뭐 프런트랑 리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리어 쪽에서 삽입을 하고 프런트 쪽에서 삭제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스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알고리즘에서 스택은 탑이라는 포인터 하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탑이란 포인터가 제일 처음에 초기값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0번 방 붙어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삽입을 할 때는 탑을 증가시켜서 삽입하는 거고 증가 후에 삽입하는 거고 삭제는 데이터 아이템 삭제하고 감소시키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리어랑 프론트가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예요. 무조건 플러스. 삭제를 해도 플러스 프론트, 삽입을 해도 리어 플러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형표를 보여주는데 두 개의 원소를 제거한다. 그럼 제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하나 이동되고 제거. 그 다음에 또 이동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거. 그럼 결국 뭐 상태는 요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Q의 어떤 특성을 잘 몰라도 사실 푸는 게 뭐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뭐 프런트랑 리어만 알고 있어도 Q를 풀 수 있는 형태였는데 삭제 알고리즘은 사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제 먼저 이제 뭐 비었는지 보고 비어 있으면 삭제할 게 없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뭔가 들어있다, 큐에 들어있다면은 프론트를 먼저 하나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 아이템을 빼주는 형태로 리턴해주는 형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내면 사실
다른 건 없어요. 지금 Q에 삭제하나 이거 좀 낸다면은 요거 이제 빈칸 딱 들어놓고 여기 뭐 들어가냐 이런 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뭐 마이너스도 넣어놓고 플러스 넣어놓고 또 이 순서 뭐 바꿔도 넣어놓고 막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삭제든 삽입은 뭐가 돼요? 리어에다 리어 플러스를 한 다음에 하나 플러스 한 다음에 데이터 아이템 넣어주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마창을 삭제할 때도 프론트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 데이터 아이템 뺀다. 요것만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 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답은 이제 2번이죠. 2번. 그러니까 그다음 2번. 10번까지도 이제 뭐 문제를 쉽게 풀게끔 준 거죠. 목적은 일단 좋은 거예요. 목적이 나쁜 게 잡히진 않아요. 다 향상되고 뭐 향상되는데 응답 시간이 증가되는 거는 좋지 않은 거죠. 내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응답이 늦게 오면은, 내가 인터넷 열라고 딱 그 어떤 사이트 딱 클릭했는데 막 2분 있다 열리면 안 좋잖아요. 1초 만에 열리면 좋은 거고, 내려가야 좋은 거죠. 사용 가능도 향상,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맞추라고 내준 문제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간단하게 이제 써놨어요. 뭐 처리량 증대, 응답 시간은 감소해야 좋은 거죠. 신뢰도 향상, 사용 가능도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 체제 목적이다라고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네, 11번도 이제 뭐 출력값이 현재 입력값에 의해서만 결정된 논리회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조합 논리회로가 아닌 거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순서 논리회로가 뭐 있어요? 뭐 플립, 플롭, 레이스터, 카운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링 카운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조합 논리회로 워낙에 많죠. 반가상기, 전가상기, 멀티플렉스, 멀티플렉서, 뭐 인코더, 디코더 뭐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설명. 조합 논리회로에 대한 거, 뭐 종류 더 많이 있지만 한번 쭉 써놨고요. 기억 소자가 없는 애죠. 한마디로 기억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에 의해서 결정된 회로로서 기억 소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순서 논리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이스터라든지 뭐 플립플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운터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순서 논리회로랑 조합 논리회로, 그냥 그거 물어본 거죠. 그 어떤 종류를 물어본 거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뭐 조합 논리회로가 아닌 것은 이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거 이제 위에다 그 말만 이렇게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11번 정답 2번. 뭐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까지 쭉 오면서 뭐 어려운 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12번도 캐시 지역장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SRAM 쓰고, 당연히 용량 작지만 속도도 빠를 것이고, 지역성 원리 주로 이제 이용을 하죠. 근데 이제 직접 사상 방식을 사용하면 특정 주기억장치 블록을 여러 개의 캐시 기억장치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캐시 기억장치 블록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빈데 있으면 그냥 넣는 거잖아요. 연관사상이에요. 연관사상 설명한 거죠. 4번은. 직접 사상은 정해져 있잖아요. 캐시에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만약에 거기 뭔가 들어있다면 충돌 발생되겠죠. 거기 많이 들어있다면 다른 데로 옮겨서 넣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긴데 그 하나 지우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우고.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4번 설명은 연관 사상 방식을 설명한 것이고, 특정 직접 사상이면 특정 주기억장치 블록에 이제 지정된 곳에다가 넣어야 되죠. 지정된 곳에. 그래서 뭐 지금 설명은 이제 뭐 사이 1대1로 대응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특정 주기억장치 블록을 여러 개의 캐시 기억장치 블록으로 사상할 수는 없다라고 써놨고요. 근데 캐시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 또 간단히 써놨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도 사실 뭐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3번은 또 이제 뭐 넘어있죠. 이거는 또 이거 우리가 지금 전산지 9급 시험인데, 물론 그 앞에도 이제 뭐 시험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좀 너무 간단한 걸 낸 것 같아요. 1바이트는 8비트고 1리블은 4비트죠. 요거 하나 이제 틀리게 쓴 거고. 그러니까 리블 단위를 혹시나 이제 우리가 많이 안 보니까 리블을 안 쓰잖아요.
처음에만 한번 보고 안 쓰는데 아마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비트, 니블, 바이트 보니까 이 혼동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4비트. 워드는 이제 컴퓨터 크기에 따라서 이제 뭐 16비트, 뭐 32비트, 64비트, 요즘은 거의 다 64비트니까 한마디로 워드라는 건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니까 그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니은만 빠지는 기억 디귿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니블, 바이트, 워드에 대한 설명 간단히 이제 써놨고, 그 해설에는 이제 워드도 제가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워드 따로 제가 표시를 안 했네. 따로 표시는 해놨죠. 하프워드나 풀워드, 더블워드까지 한번 간단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2번이죠. 기억 디귿, 기억 디귿. (14번도) 이제 재기호출인데 뭐 헷갈리지만 않게 잘 움직였으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렸을 것 같아요. 3, 6이 먼저 호출이 되고 3, 6이 들어갔을 때 B가 6이니까요. 0과 같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6을 2로 나눴을 때 0과 같으니까 요게 수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뒤에다 이제 써놨는데 리피터 36에서 그냥 한번 쓰면서 볼까요?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3, 6이 들어와서 그냥 리피터를 그냥 R로 쓸게요. R이라는 함수가 이제 3, 6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재교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lse if 쪽으로 가서 A 더하기 A니까 6에다가 B 나누기 2니까 3이 되네요. 그죠? 반대로 되고 여기서 다시 호출되면은 이거 바뀐 거잖아요. 이게 63으로. 63이 되면은 이 조건도 만족 안 하고 이 조건도 만족 안 하니까 1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피터 12에다가 B 나누기 2니까 이게 지금 3 나누기 2잖아요. 3 나누기 2면은 1.5란 말이죠. 근데 지금 얘도 정수, 얘도 정수니까 1이 나가겠죠. 그냥 1이 나가고 플러스 A니까 6이 되겠죠. 그다음 또 얘가 이제 재교출 되면은 이게 12일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도 만족 안 하고 요도 만족 안 하고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리피터에다가 이제 24에다가 1 나누기 2를 했으니까 0.5가 되는데 정수로 반응돼서 0이 될 것이고 플러스 12가 되겠죠. A는 현재 10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돼요? 여기에서 B가 0이니까 24 0이잖아요. 0이니까 요거 만족해서 바로 리턴 A가 되니까 A24가 리턴이 되고 끝나는 거죠. 쭈르륵 다시 이제 활성화하고 들어갔던 거 다시 역으로 쭈르륵 위에서부터 쩌라라락 풀어내니까 24에다가 12 더하고 6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6에다가 42가 돼서 정답은 42가 되는 형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해설에 요거만 써는 거예요. 더 이상 써놓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 형태만 보시고 아마 어떻게 호출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요. 이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험에서 재기호출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에 비해서 얘는 이제 일반적인 재기호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빨리 풀려고 하다가 이제 잘못하면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이게 뭐 로직 자체가 헷갈려서 뭐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었죠. 함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풀면은 조급하게 풀지 않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5번도 이제 뭐 이거 IP 주소 나오면은 보통 이제 저는 어떤 문제를 좀 예상해서 모여서 풀었냐면 이제 사실은 그 시더 그 클래스 없는 형태를 가지고 서브넷 만들고 이런 걸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건 나오지 않았고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A 클래스의 호스트 아이디 비트 수는 이제 24비트가 되고 네트워크가 8비트,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 아이디가 24비트. B 클래스는 16, 16이고
C클래스가 A클래스의 반대죠. 24비트고 이게 이제 8비트가 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C클래스나 B클래스 위주로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15번 정답은 3번 24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6번은 또 이제 블록체인 문제 나왔어요. 어떻게 본다면 블록체인은 정보 보호론 좀 문제죠.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컴퓨터 일반에 암호화 문제도 간혹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보 보호론 문제가 컴퓨터 일반에 들어오면은 문제 수준이 좀 낮게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죠. 아주 간단한 형태를 그대로 넣은 것이고, 블록체인이 컴퓨터 일반에 2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보 보호론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만드는 암호화폐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많죠, 종류가. 근데 블록체인 유형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고, 근데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에서 정보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다 맞게 출제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블록체인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정보 보호론에서 더 많이 나오죠. 당연히 더 많이 나올 거고, 컴퓨터 일반에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컴퓨터 일반에 나와도 정보 보호론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낮은 거, 수준을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차피 우리가 정보 보호론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한 문제. 그럼 반대로 그런 거 있죠. 또 컴퓨터 일반 문제가 정보 보호론을 가잖아요. 또 특히 이제 네트워크 문제들 가잖아요. 데이터 통신, 뭐 TCP/IP 이런 거 가면은 또 정보 보호론에서 TCP/IP 문제 또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그 교환되는 문제는 난이도가 좀 많이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또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퍼블릭이나 프라이빗까지 하나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7번도 SJF를 냈는데요. 이게 보통은 평균 대기 시간이나 평균 반환 시간을 내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국어, 영어, 국사 문제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행정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도 최대한 쉽게 내려고 한 것 같아요. 뭐 2번째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라는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평균 대기 시간 아니면 평균 반환 시간을 주로 이제 뽑잖아요. 근데 이 표가 서울시에 나왔던 거예요. 2014년인가 제가 찾았어요, 그걸. 2014년 서울시에 나왔던 표랑 똑같아. 그런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라도 바뀌는데 이건 2014년 서울시에 나왔던 표 그대로고 2014년 서울시 문제에서는 이 표에서 SJF 내면서 평균 대기 시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다가 그냥 뭔가 살짝 바꿔서 낸 문제 같아요. 아주 흔하지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국가직, 지방직은 문제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시험에 쓰던 걸 이렇게 표를 갖다 쓰거나 이런 거를 잘 보지 못했는데, 물론 그런 경우 있긴 있어요. 있긴 있었는데 흔하지 않죠. 근데 이번 시험은 좀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당연히 SJF니까 P1이 먼저 실행이 되겠죠. 6초. 이건 6초라고 할게요. 그냥 6초 실행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다 도착했을 거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얘가 실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P1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6초에서, 그 다음 얘가 실행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P3가, 플러스 3가 이제 두 번째로 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인데, 이게 풀고 나서 이게 너무 쉬운데? 그러면서 이제 함정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검토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제가 쭉 써놓긴 했어요, 이거. 그래서 해설도 사실은 이제 뭐, 이걸 다 쓰지 않고 제가 이제 2014년 서울시 제가 해설 달아놓은 거에서 요거 좀 지우고 썼어요. 대기 시간 쭉 써가지고 대기 시간 계산할 거 썼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실행된다만 보고 두 번째 게 이제 P3다. 라는 것만 볼 수 있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형태였다. 보시면 되고요. 7번.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서 우리가 여러 기출문제 봤지만 이제 프로세스가 더 많아지고
시간이 이제 실행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이제 뭐 SJF 말고 뭐 SRT라든지 아니면은 라운드 로빈이라든지 이런 거 내고 이제 도착 시간 좀 꼬아 놓으면은 사실은 시간 되게 오래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보고서 아 이런 거 뭐 대충 이제 좀만은 이제 쉽게 나온 거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쉽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만 쉽게 나온 거고요. 물론 앞으로도 쉽게 나온 문제 있겠지만 분명히 이거 갖다 시간 들이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낼 거란 말이죠. 분명히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보고서 아 이거 그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큰일 나죠. 이게 잘못 눌렀네요. 그 다음에 18번은 C언어로 작성된 코드의 시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 문제 국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이게 국회 사무처에서 나온 적이 있긴 한데 7급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7급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그 N이라는 거는 자료구조에서 N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의 개수를 말하는데 우리가 비곱표현법을 쓰는데 이건 세타 쓴 거거든요. 세타. 그러니까 비곱표현법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세타를 쓰기도 하고요. 세타 이렇게 쓰지 않죠? 세타를 쓰기도 하고 오메가를 쓰기도 해요. 오메가.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오메가가 있고 비고가 있고 우리 교재에도 있던 거잖아요. 이게 세타가 있는데 세타가 중간 수준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게 어떤 자료 구조가 하나 있는데 이 자료 구조가 자료를 검색할 때 대부분 비교해야 되는 횟수가 예를 들어서 뭐 7, 8, 9, 10 정도 돼요. 이 정도 7번 비교하거나 8번 비교하거나 9번 비교하거나 10번 비교하는데 대다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1000번을 비교했더니 998번은 998번 너무 했고 997번은 8번 만에 찾는 거 이게. 한 번은 7번 걸렸고 한 번은 또 9번 걸렸고 한 번은 10번 걸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료구에서 어떤 자료를 찾는데 1000번을 해봤는데 탐색을 8번 비교한 횟수가 997번이고 7번, 9번, 10번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럼 비고는 그러니까 오메가는 뭐냐면 이걸로 그냥 측정하자. 8번으로 이렇게. 이거 어차피 2번인데 뭐 안 돼도 상관없다. 이거 따로 하자 이렇게. 이게 오메가고요. 비고는 뭐냐면 안 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잡는 거. 이게 비고예요. 요 중간에 잡는 게 세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써야지? 비고를 쓴단 말이죠. 왜냐면 검색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효율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100% 검색이 돼야 돼. 이게 사실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비고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세타는 그래. 우리가 7급 문제에서도 거의 99% 비고를 내는데 어쩌나 세타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수업하냐면 7급에서도 아예 7급 수업했을 때 지금 요즘 안 하고 있지만 7급 수업할 때 그냥 비고랑 세타 똑같이 생각해라. 하지만 여기도 오메가 쓸 수는 없어요, 절대.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기술고시든 7급이든 9급이든 오메가 쓴 적은 없고 다 이제 이거 세타를 한다. 비고를 거의 다 쓰고 이제 어쩌다 한번 세타를 쓰는데 여기 또 세타를 썼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비고랑 똑같이 보셔도 돼요. 비고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세타가 나와서 이게 뭐냐?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린 거고 이건 그냥 뭐랑 나와도 똑같다? 비고로 나와도 똑같아요. 그냥 이거로 나와도 똑같다라는 거 한마디로. 근데 보통 이중 폼은 나오면 여러분들이 폼은 한 해에 n을 붙여서 n 그래서 n 제곱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이게 n이었다면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n이지만 얘는 몇 번이요. 그러니까 이 n이라는 수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 자료 양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구조에서 n이라는 건 무한대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쓰는 거예요? 근사적 표기법을 쓰는 것이고 이 근사적 표기법의 대표적인 게 비고표현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한 개수를 잴 수 없으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자료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n이 되고 얘는 500번이거든요. 그럼 비고 이거밖에 안 돼요. n 곱하기 500.
근데 사실 이제 봐보세요. 이 n이라는 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치라고 했잖아요. 500은 의미가 없어요. 상수는. 지우면 돼요, 그냥. 그래서 b고 n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만약에 이게 n이었다. 이게 n이었던 뭐가 돼요? b고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 하나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18번 정답은 1번이죠, 지금은. 뭐 b고 표현법 써 상관없이 세트로 썼으니까. 그죠? b고 n이 된다. 18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9번에 이제 TLB 나왔어요. TLB는 많이 나오진 않았죠. 이게 2016년인가 서울시의 TLB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문제 풀면서도 많이 보진 않은 것 같아요.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일단 TLB는 그거죠. 페이지 테이블 자체를,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 매핑 테이블 자체가 어차피 그 주기억장치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주소를 찾으러 가거나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캐시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TLB를 먼저 찾아서 여기서 찾으면 히트가 되면 빨리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찾는 것도 똑같아요. 데이터 찾을 때도 CPU에서 캐시 찾았다가 히트 되면 빨리 찾는 거, 없으면 또 주기억장치 찾으러 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TLB를 찾았다가 없으면 미스가 되면은 이제 매핑 테이블로 찾으러 가는 거고, 만약 TLB에서 찾았다면 캐시 같은 애죠, 한마디로. 캐시에 넣어놓은 거. 그래서 TLB를 찾았으면은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에 캐시로 동작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한 시스템 내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CPU가 여러 개 있다면은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고, TLB 미스가 발생하면은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핑 테이블을 찾으러 가겠죠.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부재되는 건 아니죠. 찾을 수는 있어요. 물리 주소를 가상 주소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거꾸로 써놨죠. 그래서 1번이 이제 맞는 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또 써놨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LB 어떤 거다? 캐시 메모리를 가상 주소로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데 쓸 수 있고, 근데 TLB 역할 뭐 위에서 쓴 거니까요. 한 시스템 여러 개 CPU가 있다면은 이제 CPU마다 TLB를 만들 수 있고, TLB 당연히 뭐 실패 발생하더라도 물리 주소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 테이블에서 매핑 테이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여기서까지 뭐 없다면 아예 없는 거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단순히 미스 났다고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 의미가 되고요. 물리 주소를 가상 주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것, 그죠? 그거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죠. 앞으로도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19번 정답은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20번 문제가 어려웠죠. 코드가 길어서 그냥 한 페이지를 넣고 뒤에 제가 넣어놨는데, 일단 리스트가 있어요, 위에. 리스트를 먼저 리스트랑 초기값 정의해놨고, 이 점수를 보고서 그레이드에다가 이제 등급을 넣겠죠. 그래서 이제 폼은 스턴트 스코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가 될 거고, 렌 4. 요게 이제 반복 변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0, 1, 2, 3이 돌 거고, 여기 0 들어갔다, 1 들어갔다, 2 들어갔다, 3 들어갔다 이렇게 돌겠죠. 반복 변수 주면서. 근데 뭐가 있냐면 트라이가 있어요. 예외 처리. 트라이, except 예외 처리.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오류, 예외가 발생되면 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걸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게 다 돌아도 요 안에 있는 게 하나도 수행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얘만 돌기 때문에 i가 반복 4번 다 수행해도 그대로 0이에요, 이게. 4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제 스턴트 스코어가 들어왔어요. 제일 처음 0일 거니까 0번만을 봤더니 92가 아니잖아요. 이게 문자거든요. 이게 문자 92하고 문자 92죠. 문자 19이랑 90을 비교하니까 여기에서 예외가 딱 걸려요. 걸리면서 그냥 넘어가, 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냥.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바에서도 예외 처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10불불에서도 예외 처리가 많이 났어요. 요즘 예외 처리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걸 또 파이썬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요걸 기본적으로 좀 트라이 입세트가 있는 걸 봐서 이제 요거 함정만 안 빠지면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근데 이제 요걸 생각 못 하고, 당연히 90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A 플러스 이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과로 이제 그레이드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도 F가 들어가요, 그냥. F 들어가고. 그러니까 F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도 F. 그러니까 여기가 85니까요. 여기도 F, 여기도 F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뭘 뽑아요? 리스트 그레이드 I니까 0번방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출력하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랑 스튜던트 리스트 0번방이니까. 스튜던트 그레이드 0번방이니까 요게 나간 거죠. AF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AF.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좀 지저분하네요. 정답이 2번 AF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이게 만약에 숫자로 돼 있으면 54니까 D 플러스가 돼서 숫자로 돼 있으면 D랑 D 플러스 나가는데 그때는 또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숫자로 돼 있으면 이게 비교가 다 될 거니까 I가 4가 될 거 아니에요? 쭉 계산되면. 4가 될 거니까 I-1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초기 코스 I-1을 준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아니면 4번 방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어차피 0, 1, 2, 3번 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풀면은 잘 알고 나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게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코드였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뒤에 이제 해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좀 설명드렸는데 제 설명을 그냥 보고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해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보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한번 쭉 드렸죠. 그래서 20번 정답은 2번 AF가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문제 난이도는 뭐 한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좀 쉬운 형태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시험 보고 나서 좀 쉬웠다라고 생각되실 텐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도 좀 걱정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실수로 틀리면은 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그죠? 이런 시험들이 이제 문제 좀 쉽게 나오면 실수 하나가 굉장히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을 보고서 이제 어떤 교훈을 얻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내가 틀렸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앞으로 시험을 볼 때는 그런 실수를 전혀 하지 않도록 실수를 줄여서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실수를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안 할 수 있도록 좀 공부할 때도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 일반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제가 정보보호론 또 한번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일단 잠깐 보시고 저는 다음 정보보호론 때 또 다시 여러분들 또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